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록 외환대란 밀사들의 자명 잘 보고 계십니까?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실제로 어떤 디시전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의 집단 기억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지식으로 축적이 되어야 이제 그런 이제 우를 되풀이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기자들이 기록을 남기고 또 그 기록을 이제 정규제 TV 같은 데서 다큐멘테이션 형식으로 또 들려드리고 또 그게 이제 하나의 집단적인 지적 역량으로 축적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몇 회 더 해볼 생각입니다. 미국 과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국내에서 그 환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었느냐, 또 소위 외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폭넓은 여러 가지 내밀한 또 속사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한 몇 회 더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KBS나 MBC나 제가 지난번에 EBS에서 한 TV 드라마 무슨 다큐멘터리 또 SBS에서 한 최후의 제국 이런 것을 비판하는 그 정규제 TV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KBS나 MBC 같은 데서 또는 SBS 같은 데서 실록 외환대란 정규제 원작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아니면은 제 책을 그냥 가서 뺏겨 먹어도 제 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 그 실록 외환대란의 내밀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재밌는 드라마, 정말 남성적이고 박력 있는, 이 남성적이라는 말에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박력 있고 하드보일드, 그저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말고요, 불륜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드보일드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정면에서 드라마틱하게 다루는 그런 문제들, 그런 작품들 좀 드라마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V 앞을 떠난 중산층들도 다시 TV를 좀 볼 수 있게, 꼭 TV라는 게 나이 많은 아주머니나 할머니들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어린애들 아니면 할머니들만 TV를 봅니다. 그 어린애도 이제 이 좌빨 비슷한 사고를 가진 어린애들 아니면 할머니들 TV를 보죠. 이게 실록 외환대란 이런 것도 좀 누군가 작가들이 좀 나서서, 작가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래서 작가들이 나서야 이제 PD들이 나서야 되는데, PD들은 아마 무슨 자본주의 공격하고, SBS처럼 관광 테마가 이런 오지마을의 관광 오지 탐방 이런 걸 가가지고 그게 마치 문명사회를 대체하는 우리의 미래라도 될 것처럼 참 우스꽝스러운 오지 탐방 갔다 와서 무슨 최후의 제국 이런 타이틀, 최후의 제국 맞죠? 그런 타이틀 달고 방송이 나오고 그런 유치한 드라마 하지 말고 실록 외환대란 이런 드라마를 제대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TV회사들은. 오늘의 주제는 TV회사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동아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제가 그 칼럼을 화요일자 1월 15일자 칼럼을 이제 썼습니다만은, 마침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아일보부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월 14일자 월요일자 아침 제목입니다. 아침자. 중산층 사다리 아버지 세대에서 끊겼다. 2030 유학 다녀와도 실업자. 아마 요즘 이제 투표를 2030들이 완전히 좀 노인들하고 다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유학 다녀와도 실업자, 부모 도움 없인 하층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산층 사다리 아버지 세대에서 끊겼다. 유학 다녀와도 실업자, 부모 도움 없인 하층민. 유학은 동력으로 갔을까요? 유학도 부모 도움 받아가지 않았을까요? 어느 학교에 어떤 유학을 하고 왔을까요? 혹시 부모의 도움으로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이 잘 안 되어서 유학 갔다 왔나요? 어떤 유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유학 갔다 오면 무조건 잘 살아야 되나요? 그럼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유학만 갔다 오면 무조건 뭐 취업하고 잘 살아야 되나요? 그 유학 갔다 와도 어떤 자는 실업자 해야죠. 그저 서울에서 대학, 한국에서 대학이 잘 안 되어서 유학 갔다, 글쎄요. 유학 갔다 왔다고 무조건 취업해야 된다? 부모도 없이는 하청민 누가 그런가요? 어떤 2030이 부모도 없이는 하청민인가요? 2030은 현재 상태로는 하청민이어야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빈부의 가구 구성이 있으면 2030은 20이야 더군다나 아직 취업도 안 됐을 상태일 테니까 당연히 제일 베이스먼트에 있죠. 그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기의 소득 구간으로 따지면 다만 이제 부모 밑에 있으니까 부모의 이제 계급 구성 성분으로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2030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데 당연히 하청에서 출발하죠. 노력하면 중산층 된다. 50년간 공식 장기 불황에 무너져. 2030이 얼마나 지금 노력해봤나요? 인생이 몇 년을 살았다고 2030이 한두 달, 1년, 2년 노력해서 노가나하고 중산층이 되나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평생을 노력해야 중산층이 되는 거죠. 살림을 이루고. 그건 마치 2030의 부모인 5060이 지금 그런 것처럼 2030이 한두 달 노력하고 1년, 2년 노력했다고 지가 중산층이 되면 그게 무슨 인생살이를 누가 고달프다 그러나요? 동아일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정신 나간 애들인가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기획기사의 안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보다 잘 살기 힘들어. 아니 2030이 얼마나 아무리 노력해봤나요? 몇 년 노력을 했을까요? 아버지보다 잘 살기 당연하죠. 근데 어떤 지표로 보거나 지금 세대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정도, 자기 집을 몇 년 걸려서 4년 하냐는 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자기 집을 몇 년에 걸쳐서 살 수 있느냐. 옛날에 내 세대만 하더라도 자기 집을 살려면 20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14년 걸립니다. 월급을 다 모은다고 했을 때 평균 소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균 소득으로 중간값,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소득으로 따져도 14년인데 14년 걸리지 않아요. 지금 이 14년이라는 것은 월급을 그대로 다 모아서 그 돈으로 현찰을 주고 집을 산다고 했을 때 14년이고 요즘 대개 결혼해서 특히나 맞벌이를 하게 되면 금방 조그만 집을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 맞벌이 하면 금융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몇 년 있으면 조그만 집을 하나 사요. 강남에 집을 살 수 없다 그야 당연하죠. 강남 우리나라 제일 말하자면 성공했다는 중산층 중에서도 중상층이 사는 동네인데 내가 강남에 못 들어간다 당연하죠. 그것이야. 어떤 대학 교수가 몇 년 전에 지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노무현 당시에 집이 엄청나게 집값이 투기로 많이 뛰었잖아요. 어떤 대학 교수가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남의 집값이 너무 비싸대.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 그래서 나도 지금 강남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김 교수님, 대단히 미안한데요. 당신 같은 사람들까지 강남에 이사 가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괄호를 걷어갖고 이 밥통아. 안 떨어지죠, 당연히. 그렇게 강남에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별 소득이 없는 국립대학교 교수들까지 줄을 서 있잖아요. 강남에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누군가가 집을 비우면 금방 없어지죠.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싸져야 되는데요. 지도 가려고. 그런 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죠. 작은 제목은 더 웃깁니다.
아버지 세대는 대학 나오면 취직 걱정 안 해. 누가 그랬나요? 저축해 분양받은 아파트, 값 뛰어 재산 절로. 참, 정말. 아니, 동아일보에는 50대, 60대 먹은 어른이 없나요?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같은 기사가 어떻게 해서 그대로 통과돼서 나오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동아일보는 내가 아는 아주 괜찮은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인준 주필도 아주 괜찮고요. 황호택 논설실장도 아주 괜찮은 분이고요. 김순덕 논설위원도 아주 날카롭게 글을 쓰시는 분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허술한 기사가 삼류신문도 아니고 명색이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신문 중에 하나인 주류신문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나와도 취직 걱정 안 했다? 이거는요, 소위 386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세대에 국한되었던 얘기입니다. 한 2, 3년도부터 80년도 후반까지는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어요. 왜? 우리 경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분배가 아니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지금 다 성장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성장 싫다. 직장이 싫다는 건데, 그 386 아마 이 기자들은 어디 세대에 속한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이 너무나 나이브할 뿐더러 세대 간의 편차라는 걸 몰라요. 아니, 어린애들이 자기 집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프롤레타리아트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당연히 젊은 세대는 돈이 없죠. 마치 우리 집에 저는 아이가 셋이지만 우리 집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아버지만 우리 집에서 부자다, 우리 집 빈부격차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말이 되는 기사일까요? 아니, 우리 집 아이들이 직장도 없는 주제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집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집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 아버지만 벌어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는 가난해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봤나 2030들이 지금 노력을 몇 년째 했나요? 대학 나오면 취직 걱정 안 해. 아버지 세대 그때는 대졸자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됐죠. 제가 대학 갈 때 대학생 비중이 몇 프로 정도나 되었을까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주 낮았습니다. 스카이 정도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철수나 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분들이 저는 가짜 멘토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다니면서 청춘들을 위로하고 다니죠. 야, 괜찮아. 옛날에는 우리 이 안철수 같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취직도 잘 됐고, 아니, 서울로 의대 나오면 취직 잘 됐죠, 그래. 옛날에 저 지방대학 나온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취직이 잘 됐는지. 취직이 가장 잘 되었던 386 세대가 지금은 40대에서 50대 초반에 걸치는 주로 40대 많이 걸쳐 있죠. 그 사람들이 취직이 가장 잘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서울에서 조금 밑에 처진 대학이나 지방대학 나오면 취직이 안 됐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안철수 같은 서울대 나온 애들이 하는 얘기죠. 서울대 나온 애들이 지금 무슨 멘토라고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대 나온 애들은 취직이 잘 돼요. 저는 참 짜증이 나는데요. 도대체 이런 거짓말들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치솟는 전세금의 허덕. 전세금이 치솟으면 아마 집값이 굉장히 쌀걸요. 집값이 비싸거나 전세금이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죠. 치솟는 전세금. 그럼 집값이 쌀 테지 아마도. 참 경제에 대해서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기자들이 명색이
동아일보, 명색이 동아일보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보다 잘 살기 힘들어. 아니 2030이 얼마나 몇 년을 노력했길래 아버지보다 못 산다고 벌써 체념 하나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거네요. 몇 년 살아보지도 안 하고 인생을 단정하는 거. 옛날에 제가 노무현 시절에 TV 토론을 한번 나갔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10대 후반이거나 나이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대 초반이에요. 자기는 집도 절도 없는데 자기 옆집 아저씨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자기 옆집 아저씨가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되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사죠. 그런데 이제 앳된 목소리의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아이들까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예요? 그 지금 동아일보 글이 그런 겁니다. 빚을 내 집을 사도 집값은 내리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빚을 내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서 투기까지 보장해라 이 말이. 그 밑에 있는 기사입니다. 하단 기사. 제가 오늘 사실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중산층 정부 통계로는 68%, 체감 비율은 46%. 정부는 OECD 기준으로 했다. 월 소득 175만 원에서 525만 원. 국민들 판단 기준과 달라. 요즘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건데요. 도시근로자,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 또 양극화 빈곤 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다. 주로 이제 빈곤 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상위 계층도 약간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이 두터운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중간이 약간 이렇게 얇아지고 위로 간 게 더 많고 아래로도 꽤 갔어요. 예를 들어 10년 전 조사보다 상층으로 이동한 게 한 3%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하층으로 이동한 것이 약 한 3.2% 정도 되는 것으로 한국경제신문 조사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중산층 통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중산층 소위 이제 이 양극화 통계 뭐 이런 것을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1인 가구의 문제입니다. 1인 가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통계청 통계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낙서가 잔뜩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 이 중산층 예를 들어서 이 국세청이 통계 원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03년에 우리가 소득 분석을 할 때 이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1분위가 이제 제일 낮은 소득입니다. 1분 이제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가구 소득을 해서 이제 10분위, 그 다음에 아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7, 8, 9, 10분위까지 이제 10등분 하는데 10등분 해서 본 지도 이제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옛날에는 5등분해서 봤거든요. 그냥 5분위, 1, 2, 3, 4, 5.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또 3분을 해서 1분에서 10분위까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2003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1분위 근로자 가구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9년 동안 40.49%의 소득 증가. 근데 10분위 제일 소득이 높은 구간은 45.6%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계층이 더 잘 살게 되고 제일 낮은 소득 단계의 삶의 질도 개선이 되었지만 1분위는 더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차이는 벌어졌다는 겁니다. 2003년에는 이 10분위가 1분위 소득의 6.5배 정도의 소득을 벌었는데
아마 글쎄 100분위로 하면 어떨까요? 맨 위에 있는 1%는 맨 밑에 있는 하층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이것도 우리가 통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 거니까 10등급이 1등급의 6.5배였습니다. 2003년에 약 한 9년 전에. 근데 지금은 6.8배로 약간 더 벌어졌어요. 차이가. 둘 다 올라갔지만 약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체 소득, 근로자 소득으로 따지지 않고 전체 소득으로 따지면 이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 외에 농민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이제 근로자 가구고, 농민, 자영업자 다 합친 전체 소득 구간으로 따지면 1분위가 30%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위에 10분위는 4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과 자영업자를 합치면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감으로 느끼기에도 약간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 정규직은 악착같이 해서 임금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라가고 있지만 정규직 계약직들은 임금이 잘 올라가지 않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도 우리 사회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아니고 중산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와 농민을 합칠 경우에는 오히려 빈부 격차가 상당 수준까지 더 벌어졌다는데 우리는 직관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빈부 격차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진위 계수 같은 것도 그렇고 엔겔 계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엔겔 계수 같은 거는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엔겔 계수는 낮을수록 좋죠. 근데 엔겔 계수나 진위 계수나 낮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벌어서 먹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먹는 건 필수제니까. 기타 이제 문화생활이 많아질수록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엔겔 계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3.86% 정도 합니다.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 먹는데 13.86%를 소비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20%가 넘는 데서 이제 우리나라 출발해서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오히려 약간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 최근에 오히려 약간 더 가난해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봐서. 근데 이제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정도가 높아지고 있고, 물론 상층은 소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소득으로 따지면 10분위는 근 50% 정도 오르고 1분위는 30%. 근로소득만 따져도 1분위는 40%, 10분위는 46%까지 올랐으니까 뭔가 가난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진위계수를 보면 우리나라 0.3이에요. OECD 평균이 0.311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나빠져서 0.32, 미국이 0.3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나쁘죠. 물론 OECD 통계 한국이 0.3 정도 되는 것은 MB 정부 들어서 사회적 부조가 조금 늘어나면서 조금 올라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빠졌다가 MB 정부 들어서 오히려 약간 회복이 됐죠. 여기는 정부의 복지정책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주는 사회적 이전 소득까지 포함된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에서 번 돈만 가지고 사실은 진위계수를 따져서 개선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말하자면 하층민 경우에 또는 시장 탈락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부득이 사회적 부조 형태를 통해서 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게 되죠. 그래서 소위 이제 그것을 정부의 이전 소득,
정부나 또는 뭐 단체가 되었건 어떻든 이전 소득을 통해서 얼마나 시장에서 본 소득을 보전해 주느냐, 수준을 다시 보전해서 높여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소득 이후로 따지면 OECD가 0.311, 우리나라가 0.30 해서 우리나라가 OECD보다는 오히려 약간 밑에 있는, 그래서 양호한. 일본과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조금씩 위에 있는 0.32, 0.37.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죠.